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이제 한국사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부분입니다. 고려 귀족사회 형성과 변천 대단원 2단원에서요. 고려의 성립과 정치 발전, 여기서 문벌 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 그 다음에 송거란 여진과의 관계,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문벌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 일단은 문벌귀족 사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문벌귀족이 뭐냐는 개념부터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귀족이란 게 뭘까요? 귀족. 자, 가문이나 신분 따위가 좋아가지고요. 특권을 가진 특권층이라는 거죠. 특권층이다 이거야. 특권층인데 이 귀족이란 사람인데 앞에 뭐가 붙었다? 문벌이란 게 붙었다는 겁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이제 문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 문벌 귀족은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의 혈통이 좋아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라는 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 가문의 격이 높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뭐다? 높은 지위와 계층을 구성했다는 건데, 고려시대의 문벌귀족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이거죠. 우리가 문벌귀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문벌귀족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은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려를 건국하는 과정, 후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왕건과 이쪽에 협조를 했던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들과, 그리고 호족이라도요, 그냥 호족 아닙니다. 중앙에 진출한, 그러니까 호족 중에서도 대체적으로는 이제 대호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큰 호족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문들, 이 둘이 합쳐져서 문벌 귀족을 형성했다. 여러분, 그럼 중앙에 진출 못했던 호족들은 뭐 했다고 하겠습니까? 중앙에 진출하지 못하는 호족들은 지방의 향리로서 그 지역의 실무를 담당하고 했죠. 어, 어쨌든 호족 중에 큰 세력들은 중앙에 진출해 문벌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와서 뭐 하느냐?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로서 정치를 주도했다. 중서문화선과 중추원의 고위관리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앞에 배웠을 텐데요. 이제 제추라고 불렀는데요. 얘들이 구성원인 기구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죠. 그래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을 보여준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65페이지 기억나시죠? 자, 어쨌든 중서문화선과 중추원 등의 핵심 기구의 고위 관리들을 대대로 맡으면서 이들이 활동을 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귀족의 지위를 유지를 하느냐는 거죠. 자, 일단은요. 자, 과거와 음서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관직에 진출해야 지위가 유지가 되겠죠. 과거 음서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유지를 했는데 이 음서 기억하시죠?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 1인에게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려 문벌귀족이 약간 특징이 나오는데요. 문벌귀족은 음서보다는 뭘 더 선호했다? 이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걸 좀 더 영예롭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권문세족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문벌에서 문자도 이제 글월 문자 쓸 때도 있고 가문할 때 문자 쓸 때도 있는데 이들은 자신을 이제 얘기할 때 가문의 격이 높다. 지위가 높다고도 얘기하지만 얼마나 이들이 학문적 소양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치만 만약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뭘로 간다? 음서로 간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가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고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정치적 지위가 높아도 쫄쫄 굶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 어, 과전과 공음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지위, 경제적 지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이제 좀 더 배울 텐데요. 과전하고 공음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과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직에 나간 대가로 받는 토지 수조권입니다. 수조권 기억하시죠? 토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수조권이라는 거죠. 어, 그리고요. 이제 공음전 같은 경우에 이렇게 5품 이상의 관료에게 마찬가지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거둘 수 있는 토지를 지급을 하는데 그 자손에게 뭐 할 수 있다? 세습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단에서 계속 인정을 받아야죠. 너는 문벌귀족이야. 너 정도 문벌귀족에 걸맞는 가문의 격을 갖고 있지. 그럼 그 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왕실 혹은 다른 귀족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게 또 이중삼중의 보호막이 되기도 해요. 자, 일단 왕실과 혼인 관계 맺으면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다른 귀족 가문이라 칩시다. 근데 음서 같은 경우에는요, 자손 1인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위나 외손자에게도 갈 수가 있어요. 즉, 이 얘기로 뭐냐면, 2중, 3중으로 혼인관계를 맺어놓으면요, 설사 내가 관직에 진출을, 과거 합격이 안 되고, 음수어도 없어서 관직 진출을 못 하더라도, 외가 쪽이나 아니면 처가 쪽의 음서를 통해서 내가 진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서로 뒤를 봐주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걸 통해서 또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데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문벌귀족 사회는 근데 한계점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자, 권력과 토지를 둘러싼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벌귀족의 가문이 있으면요, 자식 한 명씩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기 시작하고, 이 관직의 개수는 한정이 있는데, 자손들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밀어내려 하고 자기가 차지하려 하고 하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문벌귀족끼리는 또 뭐도 하느냐, 새로이 등장하는 신진 세력을 달갑게 바라보지 않겠죠. 어, 너희들 내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 문벌귀족끼리 다 해먹었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를 통해서 진출한 신진관리들 입장으로 또 생각하면은 문벌귀족도 신진관리가 싫지만 어, 이, 어, 이 뭐야 문벌귀족도 신진관리가 싫지만요, 신진관리들 과거를 통해서 들어온 신진관리들도 문벌귀족이 싫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과거 통해서 합격해가지고 들어왔어. 근데 나도 높은 자리 올라가고 싶은데 그 높은 자리는 문벌귀족 이 친구들이 다 해먹네. 억울해. 단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다니. 심지어 음서 출신인데 나는 과거 합격자고. 그럼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문벌귀족 사회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러한 과거 출신의 신진관리들이 끊임없이 왕권과 손을 잡고 이 문벌귀족들과 갈등을 벌이는 양상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이러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인주이 씨 혹은 경원이 씨라고 불리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원래 이제 숙종 때 이자 그러니까 이 예종의 아버지였던 숙종 때 이자겸의 집안인 경원이씨 가문이 떴다가 약간 약화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약간 숙청 과정에 이제 말려가지고 근데 이제 예종 때 이자겸을 주도로 한 경원이씨 가문이 굉장히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혼인관계. 예종과 이자겸의 딸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인종이에요. 근데 인종인데 이 인종인데 이자겸이 엄청난 일을 벌여버립니다. 왜? 자신의 두 딸을 인종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이 얘기가 뭐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인종은요. 자기 이모하고 결혼한 겁니다. 이모들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당시에도 이거는 굉장한 무리수라고 비판받았어. 근데 왜 이자겸은 그랬을까요? 이게 이자겸이 얼마나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끔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외척들의 힘이 세지는 것, 그러니까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집안의 힘이 세지는 거는요, 동서고금 어디나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자겸은요, 왕의 외할아버지잖아요. 일단 이미 외할아버지예요. 더할 나위 없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왕이요, 잘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뭐 한다? 아니, 시집을, 장가를 가야 하고, 그럼 처갓집이라는 데가 생기잖아. 그럼 왕의 장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왕의 장인과 왕의 그 외할아버지와의 이러한 파워 게임이 발생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장담 못하죠. 당차적인 이러한 라이벌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쪽이 유리하게 된다? 왕의 처갓집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죠. 왕의 엄마가 죽으면은 아무래도 이쪽에 더 힘이 쏠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자겸은 왕의 장인이자 왕의 외할아버지이니 슈퍼파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당시 군권을 가졌던 척준경이라고 하는 장군과 거의 결합을 맺게 돼요. 이 사람하고도 이제 혼인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척준경이 뭐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부하라고 되어 있죠. 부하 취급을 관직상으로는 좀 더 척준경이 약간 낮긴 했지만 부하라기보다는 동맹에 가까웠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었고 이자겸이 이제 권력 독점이 심화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당시 왕이었던 인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겸 자기 외할아버지 아니 장인 자기 외할아버지 아니 장인 이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불만을 갖죠. 아니 내가 왕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신진 관리들, 과거를 통해 등장한 신진 관리들과 손을 잡고 이자겸을 몰아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이자겸이 완전 흑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외손자보다는 차라리 내가 왕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은 거의 이자겸에 의해서 진짜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이 됐는데 이때 이 이자겸의 동맹 혹은 부하라고 볼 수 있는 척준경을 포섭해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 척준경이라는 사람은 참 역사적으로 평가가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 사람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뭐 소드 마스터가 어떤 애, 무력이 어떤 애 이런 얘기를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장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정치적인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능한 모습은 아니었고 이래저래 이용당하는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군인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가끔 하게 돼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하는 활동이라는 걸 봤을 땐. 어쨌든 이 척준경에 의해서 이자겸이 되고 또 신진권리들에 의해서 척준경이 탄핵당하면서 이자겸의 난이 완전히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자겸의 난이 보여준 게 하나가 있죠. 이자겸의 난이 보여준 게 뭐냐? 바로 문벌귀족 사회가 한계에 다다랐다. 또 혹은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죠. 자, 다음 볼까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자,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을 좀 알 필요 있겠습니다. 금나라, 당시 이제 여진족인데, 이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어요. 금나라를 세웠는데, 금나라가 여진족인 금나라가 고려에 대해서 군신 관계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고려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진족이 원래 이제 고려를 임금으로 모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신하로 자처하던 관계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 관계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전쟁을 해야 한다, 이 건방진 금나라를 공격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이때의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이 요구를 수용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이자겸이 이제 뭐다? 물러나자. 이자겸이 이제 축출당하자 다시 이 금나라와의 이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또 이자겸의 난이 발생을 했다고요.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이자겸이란 일단은 슈퍼파워가 사라졌습니다. 슈퍼파워가 사라졌지만 이자겸에 의해서 왕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보고 또 금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왕의 권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민심도 동요하는 상태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묘청이라던가 하는 서경 출신의 사람들이 풍수지리서를 앞세워가지고 우리 서경으로 천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묘청이나 승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경 세력이 뭐냐? 서경 출신의 이 관리들과 이 사람들인데 서경 묘청으로 대표되는 승려와 관리 세력이요 풍수지리서를 앞세웁니다. 즉 뭐냐 개경은 이미 쇠가 다 했고 천하 제일의 명당이 바로 서경인데 이 서경은 지금의 평양을 말합니다. 서경인데 이걸로 천도하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일이 뭐냐 금나라가 굴복하고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거라고 한다는 거예요. 왕 입장에서도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고 이자겸에게 휘둘리고 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왕의 권위까지 실추됐으니 새로운 터전이 서경으로 천도를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묘청을 비롯한 서경 세력의 의견에 왕이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왕의 동조를 얻으니까 뭐를 주장해 되면 금을 정벌해야 한다. 칭제권은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반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당연스럽게도 개경의 기득권 세력인 이제 문벌귀족들은요, 이거에 반발하죠. 왜냐하면은 서경 세력이 이제 천도를 주장했지만 서경 세력의 나와바리인 왕이 이제 서경 평양으로 천도한다는 거는 기존에 이제 개경을 놓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경의 터전을 잡고 있던 문벌귀족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 기득권을 잃는다는 의미와 좀 유사하게 받아들입니다. 또 묘청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천도가 실패돼요. 뭐 실패하게 된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뭐 벼락이 쳐가지고 서경의 이 대화궁이라는 궁전이 불에 타가지고 뭐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어쨌든 묘청들이 이제 이 천도가 물 건너 가니까 차라리 왕을 직접 서경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가 나라 세우자. 그러면서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버려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개경에 있는 문벌귀족들은 이걸 이제 반발로 인식했고 이렇게 반란으로 인식했고요. 결국 이제
당시 중심 인물이었던 김부식 등이 이끄는 관군에게 1년 만에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독특한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서경으로 천도하냐 안 천도하냐가 아니라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었고요. 또 노선 고려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한 갈등이기도 했어요. 중심 인물은 이제 묘청하고 이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중심 인물입니다. 어, 근데 이 개경 세력 같은 경우는 뭐 김부식 알죠? 이제 유명한 사람 삼국사기 저자이기도 하죠. 이 문벌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경 출신의 신진 세력과 개경 출신의 문벌귀족의 갈등인데 대신 까놓고 보면요. 이들이 근거로 잡았던 건 풍수지리설. 서경은 풍수지리설. 서경이야말로 천하의 길지다. 개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새가 다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고요. 반면에 이 개경 세력은 유교의 합리주의적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풍수지리설을 나쁜 건 아닌데 아니 풍수만으로 수도를 옮기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주장도 그렇습니다. 칭제거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웁시다. 서경으로 천도를 합시다. 금나라를 정벌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개경 세력 같은 경우는 서경 천도는 안 된 일입니다. 금에 대한 사대는요,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여진족에 대해서 사대를 하고 우리가 신하가 되고 여진 금나라가 우리의 군주가 되는 상황은 상당히 못마땅한 상황이지만 힘이 약한 입장에서 강한 나라에 대적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크게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이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요. 역사인식은 서경 세력은 평양 서경이 평양이잖아요. 고구려의 수도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계승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던 반면에 개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라 육두품 출신 이런 얘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은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경주 김씨예요. 신라 왕족의 후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신라의 후예라고 봐야지 않겠느냐 하는 신라 계승 의식이 좀 더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격 같은 경우는 자주성이 강했고, 서경 세력은, 반면에 개경 세력은 사대적이다. 그리고 뭐, 서경 세력은 개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신채호 69페이지면 신채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료일기에 나와 있죠.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그 정도로 의미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약간 논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는 신채호 같으신 학자도 있지만 반면에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의 주도권 싸움이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개경 세력이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서경 세력 입장에서 그거에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정말로 개혁적이고 자주적이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서경 세력의 성향에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0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거란 여진과의 관계입니다. 고려의 대외 정책을 보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갖고 있는 나라였죠. 나라 이름이 고려인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건 제1대 왕이었던 태족 같은 경우에도 이 북진 정책을 국시로 남겼다고요. 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고 고구려의 고토 회복은 그거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했어요. 어디까지?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했죠. 원래는 대동강선이 영토였는데 청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대했고요. 그리고 거란, 아무래도 북방에 있는 거란, 만주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북방에 있는 거란과 좋게 지내기가 어렵고요. 또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란 나라를
멸망시켰던 거란이라는 이런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적대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엿볼 수 있다? 훈요 10조에서 엿볼 수가 있죠. 반면에 송나라와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거란을 견제해야 한다는 서로 간의 공통의 목적도 있었고요. 왜냐면 이때 송나라가 거란을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란을 이제 고려를 통해서 견제하고자 했고, 또 고려 입장에서도 거란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송나라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이 송나라가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떻다? 이 선진무물을 수용하고자 하는 고려의 의도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 거란은 목표가 어디겠습니까? 거란의 목표는 당연히 이 중국 우회로 진출해서 중국을 지배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나라가 이후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북방민족들이 중국을 진출하고자 할 때 꼭 먼저 한반도부터 손을 봐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중국을 진출했다가 후방에 있는 고려로부터 뒤를 쳐버리면은 거란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겠죠. 그래서 거란 입장에선 송을 공격하기 전에,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일단 고려를 공격해서 고려를 완전히 제압을 하던가, 아니면 최소한 고려와 거란 간의 우호적 관계라도 맺어 놔야 거란은 중국 진출을 할 때 안심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고려는 여전히 송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란의 침입은 고려로서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있었느냐? 993년입니다. 고려 성종 12년이라고 하는데, 이때 소선영이라는 사람이 청 들어옵니다. 그 소선영은 소문 내기를, 우리가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80만 대군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소선영의 지위가요, 동경유수거든요. 요즘 말로 아마 한 서울시장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서울 당시 동경 유수가 이끄는 군대 규모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실제 이끌고 온 군대는 10만이 안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도 얘네가 80만이라고도 하고, 초반에 얘네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고려가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조정에서 거라는 의도가 뭐냐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땅을 띄워주자, 뭐 항복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이 서희라는 사람이 일단은 거란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협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가지고 거란군 진영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 서희가 예상했듯이 거란은요, 고려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온 것도 아니었고 제압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왜 너희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냐, 우리가 더 가까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결국은 합의를 봅니다. 송나라와 손을 끊고 거란과 군신관계를 맺겠다. 대신에 거란 같은 경우에는 강동 6주를 고려에게 양도해라. 근데 이 강동 6주랑 땅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침입에 계속 강동 6주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거란 땅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이 여진족 살던 땅인데, 사실상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고려가 이 강동 6주를 차지해도 거란은 그냥 묵인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 이 광동 육주탕을 착 차지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을 벌여보이냐, 우주방어로 때려버립니다. 이게 이제 강동 육주 지역을 위성지도로 보는 건데, 이게 국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산입니다. 다산이야. 다산인데 여기 보시면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여기 그 산인데 유일하게 평야 루트로 올 수 있는 길에다가 성들을 쭈르륵 쌓아놓은 겁니다. 성과 진을 깔아놓은 거야. 근데 여기 말고 루트가 없느냐? 아니에요. 여기 루트도 하나 있죠. 여기 산길 사이 골짜기 루트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가 안 되죠. 골짜기 루트가 있는데, 여기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귀주와
육주로 이어지는 이 루트를 막아놓은 거죠. 귀주가 중간에 성에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주방어를 때리는 겁니다. 성들을 급격히 쌓아가지고 이 대군을 막기 위한. 선생님 산이나 이런 데로 오면 되잖아요. 외적이 쳐들어올 때 북방민족이나 중국 세력이 쳐들어올 때 이쪽 루트로만 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쪽이나 이쪽 루트로만 오는 이유는 뭘까요? 산으로 오면요 대규모 병력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레도 못 지나가고. 그러니까 평야 루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목마다 아주 그냥 성과 진을 빽빽히 깔아가지고 방어할 준비를 해놓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도 2차 침입이 또 벌어집니다. 내심 거란 같은 경우는 고려 불만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고려가 거란을 따르겠다니, 거란과 친교 관계를 맺겠다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송나라에 비밀리에 사신을 보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거란이 이 고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얘를 언제 손봐주나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강조의 정변이 벌어집니다. 강조라는 장군인데 이 강조가 당시 이제 뭐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사실. 어쨌든 당시 왕이었던 목종을 내쫓고 현종을 왕위에 올립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거란 성종이 강조를 벌하겠다면서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4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강조가 군대를 이끌고 성종과 싸우다가 크게 패해가지고 사로잡혀서 살해당하고요. 왕이었던 현종은요 개경을 버리고 남쪽으로 도망을 가기까지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경이 함락당하고 아주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근데 이 거란의 성종도 후방에서 벌어지는 고려군의 이 게릴라 전술 때문에 큰 고초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급이 끊기고 막 힘들었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종은 남쪽으로 도망가 버렸지. 점점 진경은 어려워지지. 후방은 계속 지금 고려군들이 이 보급을 끌고 기습을 가해서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야 좋아 신하 앞으로 신하의 를 제대로 갖추고 이 현종 너는 고려왕 너는 직접 거란에 들어와서 황제에게 인사드려 입조라고 하거든요. 입조해 하는 조건으로 거란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8년 정확하게 이제 8년 뒤에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요. 현종이 입조를 안 해요. 입조를 안 하고 또 1차 침입을 하고 났을 때 이 강동 6주를 획득했는데 거란이 보니까 나중에 강동 6주 준 것을 강동 6주를 차지하게 해준 것을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왜? 고려가 뭐를 했기 때문에 우주방어를 때려가지고 이 강동 6주 지역에 대한 방비 태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거란이 대규모 침공을 하지 않는 이상 고려에 대해서 손쓸 방도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요구했던 게 뭐냐? 야, 강동 6주 다시 반환해. 강동 6주 반환해. 하고 요구를 하지만 고려는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입조한다. 거란 황제인 성종에게 인사드리겠다. 했지만 안 가고 쌩까버리죠. 그래서 고려가 다시 위기를 겪는데 소배압이라는 사람한테 10만의 대군을 주면서 고려를 치게 합니다. 근데 고려 그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요. 귀주라는 벌판, 아까 그 강동 6주 중에 하나였죠. 귀주성 앞에서 귀주 벌판에서 거란군이 거의 괴멸적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남은 사람이 수천 명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죠. 10만 명 중에 괴멸적 피해를 입으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국사 3대첩 중에 하나인 귀주대첩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어쨌든 이 귀주대첩을 겪고 되면서 이 고려는요 굉장한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송나라가요 사실 거란을 잘 이기질 못했어요. 근데 송나라 입장에서는 와 고려 대단한데 거란을 아주 그냥 밟았어 하는 소식이 들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나 국가들이 고려를 다시 보게 되고요. 또 거란 입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호되게 당하다 보니까 고려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사 시대 내에서 이때 고려가 가장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사에서도요. 한반도 국가가 이 정도의 위상을 갖췄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세력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 고려를 두고서는요, 송이나 거란 둘 다 어떻게 서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데 이제 왜냐하면 다시 침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경지대 천리장성, 천리면 십리면 4km잖아요. 천리장성이라는 건 한 400km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400km 정도의 장성을 하루아침에 쌓았다기보다는요, 국경지대에 있는 성들을요 연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개경의 나성을 축조하는데 개경의 성에다가 바깥으로 한 겹의 성을 더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외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나성을 축조했습니다. 그래서 개경의 방어력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과의 관계 좀 보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여기 또 70페이지라고 적었네요. 잘못 적었어요. 자, 동북구성의 개척입니다. 여진의 성장이 있었는데 여진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요, 이 거란이 아까 말했던 성종 이후로 내분에 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거란의 밑에 있던 이민족이었던 여진족이요, 나름 세력을 규약하면서 점점 커지게 돼요. 근데 이 커진 이 여진족이 어디까지 그 세력이 닿게 되냐면은 고려와의 국경지대까지 세력이 닿게 된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뭐 여진이 노략질을 하기도 하고 고려와 군과도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로서는 이걸 손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 손봐주러 한번 고려가 들어갔다가 아주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아, 이 여진족 장난 아닌데 이거 한번 여진족을 손봐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고려는 여진족한테 그러면 맥없이 졌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관이라는 사람이 내놓았던 안이 뭐냐. 여진족은 기마병을 중심으로 군대가 굴러가는데 우리는 보병 중심이다 보니까 여진족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도 대규모의 기병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려는 특수부대인 이제 별무반이라는 거를 창설하게 되는데 별무반에서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병종들입니다. 신기병이란 병종을 두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기병이었습니다. 기병. 그래서 신보군은 보병인데 아마 그냥 보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정예 보병이거나 특수 보병이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항마군은 승려들을 중심으로 한 승려를 군대로 징집한 병사죠. 원래 스님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이때. 근데 이제 항마군이라 해서 승려들까지도 징집을 해가지고요, 무려 20만 명에 가까운 한 15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 부대를 편성해가지고요 여진을 공격하게 됩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북지방, 한반도 동북지방에 9개의 성을 건설했다 해서 이걸 동북구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북구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주 큽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한평야만 이 동북구성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동북구성이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진족들이 동북구성을 이제 우리가 쌓고 버티기를 들어가자 이 9개의 성을 계속 공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공격을 가하는데 이 성끼리 서로 돕질 못해가지고 큰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함흥평야 지대만 9개의 성이 있었다고 하면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조를 못해서 어려웠다, 서로 구원을 못해줘서 어려웠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일악설, 함흥평야 지대에만 있었다는 것은 거의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북구성이 어디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요렇게 그래서 이안도 있고 삼안도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안은 이제 그 좀 더 북쪽으로 함경도 북부 지역, 함경남도가 아니라 이제 함경북도에 살짝 닿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사막설 같은 건 만주 지역까지 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건 잘 모릅니다. 서로 간에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어느 게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 확실한 건요. 어쨌든 여진족은 지속적으로 동북구성을 공격했고요. 이 동북구성이 서로 간에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방어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정으로 끊임없이 여진족이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계속 반환해달라고. 제발 여기서 구성을 돌려주고 제발 철수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만 돌려주시면은 앞으로 여진족은 고려를 공격하지 않고 고려를 아버지의 나라로 모시겠습니다. 조공을 계속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청했다고요. 그래서 고려 조정이 이거 유지도 어려운데 그냥 돌려줍시다. 얘네들이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여진족을 한번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여진족도 고려를 공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서 구성을 반환해버리고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여진족은요, 이 이후에도 세력을 오히려 더 키우게 되는데, 그러면서 구성 방한 이후 강성해진 여진은요, 금나라를 건국하고 거란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 거란을요. 오히려 고려에게 근신관계를 요구를 하면서 고려는 군신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 고려 조정에서는 굉장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굉장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유는 뭐겠습니까? 원래 우리한테 조공 바친다, 아버지의 나라라고 했다 하는 여진족이 오히려 우리에게 역으로 군신관계를 요구하다 보니까 고려 조정이나 고려의 많은 관료들은 이걸 굉장히 불만을 여겼죠. 하지만 당시 집권자였던 이자겸은요,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자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요. 내가 전쟁 주장에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기면 본전이에요. 근데 지면은 어떻게 한다?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위험해지겠죠. 차라리 안전하게 군신관계 맺어버리는 게 이자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설사 이겨도 본전이에요. 게다가 이기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또 그들이 자신들의 라이벌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자겸 입장에서는 당연스럽게도 안전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 구성을 개척했던 거는 여진 정벌 했던 거는 완전 그냥 아무것도 아닌 뻘짓이었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나라는요, 이후에 고려를 한 번도 침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나라 입장에서도 이 구성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진정벌 과정에서 고려군과 고려의 국방력이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또 앞에 있었던 거란의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금나라는 이후에 어떻다? 고려를 공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군신관계 수준에서 만족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금나라 여진족을 우리가 이제 여진족과 군신관계를 맺고 이런 과정은요, 고려의 국시였고 고려의 전략 목표였던 사실상 북진 정책은 이제 종말을 구하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문벌귀족 사회의 종말을 구했던 무신집권과 그 다음에 몽골의 침입, 그리고 원간섭기와 국민학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